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향한 민주당의 선택. 김민석 후보는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과 실용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 지원에 대한 당의 책임을 묻고 신천지 개입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정면 돌파하며 당내 화합을 주장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통합의 리더십, 김민석이 제안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확인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격려와 또 비판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특별한 조직이나 또는 기득권 없이 당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뛰을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총선에 승리하는 것,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 이것이 유일한 이번 전당대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비판하기도 했었지만 저를 일을 맡기시고 기용하셔서 총리까지 일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선거의 지휘 역량도 그동안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국정의 안정, 다음 총선 승리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당을 화합시키고 든든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과 민생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력으로 정책을 또 국정을 든든하게 맡아서 해내고 대통령과 힘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비교 우위를 꼽는다면 본인의 비교 우위를 안정감입니다. 선거든 또 국정이든 실수 없이 성과를 내는 안정감,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정책적, 정무적 실수를 하지 않는 안정감, 그런 안정감이 김민석의 가장 큰 비교 우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가장 근접한 리더십은 뭔지 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멀티 통합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살벌하게 그 계엄을 주모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안정감 있게 일을 해내고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안정적일 때는 안정적인 것. 그것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김민석의 리더십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원하는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서 토론을 주도합니다. 네, 우리 송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신규 출시 중단이라든가 예탁금 상향이라든가 레버리지 비율 조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거래 중단을 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초 내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초에부터 레버리지 ETF 출시에 신중했어야 한다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스닥 자금이 다 이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고 너무 삼전 닉스에 빠져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는 어차피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텐데 이 기탁금을 5천만 원 올리는 등 신규 단일 종목 ETF를 준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중에 진상조사위나 국정조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야당이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의 이제 책임을 맡게 되면은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부가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것을 5월에 빨리 하려고 했었다. 근데 당이 이것을 미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시비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당시 당정의 창구였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4월 말에 정부가 보안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알려왔다. 근데 당이 이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공동토론회를 5월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공동토론회의 내용조차 김영민 의원과 상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총리로서 입장을 정리했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부의 의혹과는 달리 거부권 등에 대한 행사는 전혀 지금 하실 용의가 없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님이나 또는 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미 이렇게 1, 2차 개혁을 통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마무리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과라고 자부해 오신 정청래 후보께서 아직도 검찰 개혁이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하신다면 좀 모순입니다. 도대체 뭐가 남아 있다는 김 의원님 건지.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이것을 입법 예고하고 그리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장께서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그때 총리실 TF 법률 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30초 지났으니까요. 앞부분은 제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진짜 진심이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 이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왜 전화 안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 요 사안 가지고 한 번도 우리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정 협의를 할 때는 만나서 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정부의 창구와 당의 한정혜 의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이고, 한정혜 의장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당대표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했냐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이고, 왜 5월 달에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찍까지 밝히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왜 안 냈냐. 아니 정부가 보안사건 폐지하자고 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당이 오케이 안 하니까 법안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는 저는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 후보께서는 조희대 탄핵을 제기하셨고 저는 그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개혁을 말씀하시는 우리 정 후보께서는 개혁의 어떤 의제를 설정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경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더 확대해야 될 시점에 스스로도 완수했다고 하고 김영민 의원도 완수됐다고 하는 검찰개혁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에서 5월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요.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토론을 5월 6일 날 했습니다. 2주간에 그걸 국회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계속 지금 책임회피성 발언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번에 만수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경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충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았을 경우 교체라든가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문제들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6일 토론회조차도 저희가 여러 번 요구했다가 당에서 안 받아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제 질문의 본질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인정을 안 토론회조차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잠깐만요. 토론회조차도 보안사건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당이 안 받아서 그런 토론회를 한 거거든요. 한정혜 의장도 법률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자는 것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늦추자고 한 것이 왜 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2025년 4월에 최민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종교 집단이나 결사 조직의 경선 관여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습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정동영, 이원택 의원 등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에 이낙연 3차 몰표 경선 이후에는 김어준, 박시영 씨 등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다른 분들은 법도 내고 또 말씀도 하고 우리 정 후보랑 가까운 분들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당에서 쫓겨나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미 앞서서 다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한번 답변 주십시오. 김민석 후보께서 반분신을 얘기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당내 통합 그리고 대선 승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를 끌이려는 바람에
헌법 20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했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초 이제 지났기 때문에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재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미 여러분이 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논리고 궤변이죠. 왜 저는 이미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합수본에서도 근거가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김민석이 잘라요?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경선을 했는데 저를 징계하시겠다고요? 이게 발휘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서도 한병도 원대도 이건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검찰개혁 5월에 안 하고 미뤘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왜 논의하면 되지 왜 저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은 우리 정청래 후보가 받아주시죠.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 제기는 당을 정말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당을 공격한 그런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당대표 후보로 나온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제기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를 못 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각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신천지 통일기호 특검을 제가 안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가 하자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특검이 되다 보니까 파견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조작기소 특검 때 파견 검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미 대통령께서도 경찰 수사 합수본을 꾸렸으니 그걸로 가자라고 정리된 사안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이제부터 제보센터를 받겠다. 그럼 제보도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 부분은 지금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무책임하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예비 후보가 정리가 되면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근거를 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자, 첫째, 제가 우리 정 후보가 연결돼 있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둘째, 경선 개입에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수본도 그렇고 과거에 김어준 박시영 씨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지난 경선에 후보였던 대통령께서도 이건 우려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정 후보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가까운 그 문제를 갖고 법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것이죠. 제가 물론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전당대회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네, 원대께서 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본인 입으로 본인 생각을 주시기 얘기하는 게 좋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방패막이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2항은 정교 분리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할 때 신천지 통일기호 특검에 대해서 통일기호 신천지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 주장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의 무책임한 신천지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에서 수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특검하자 국조하자 앞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김민석 후보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당도 이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자기 경쟁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일단 통합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당내끼리 결정된 모든 것을 포용어 하나로 통합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수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아니, 같습니다. 이 합수본 문제는 결과를 제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당의 존립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고 민주당이 위헌 정당 아니냐는 끊임없는 공격과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발목을 잡힐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이런 문제를 가장 앞서서 해소해야 된다. 제가 김민석 의원을 보복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에게도
혐의를 벗겨주고 당도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하려면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송영길 후보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응하자면 대해서는 될 텐데. 윤리감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요. 윤리감찰단 박균택 의원 등이 보면 조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박균택이 그렇게 할 뭘 생각이고요. 잘합니까, 이제 앞으로 뭐 윤리감찰단 새로 임명을 해야 되겠죠.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5월달에 김민석 총리가 계속적으로 검찰개혁 요청을 했다는데 5월달은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추진력 있게 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했습니까? 누가 봐도 검찰개혁 의지는 정청래가 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루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5월 6일 날 토론회 한 걸 가지고 그걸 한정혜 의원이 받았고 어떤 입장이라든가 법안을 한정혜 의원도 받은 적이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그 중요한 것을 왜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연락하지 않고 입장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자기 보신주의적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이 어찌됐건 모두가 당정이 합의가 돼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그에 대한 불안 요소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시키고 중수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검찰의 반발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의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합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영길 후보는 김민석 또 그럴 줄 후보에게 알았어요. 너그럽군요. 제가 송영길 후보가 대답을 잘할 부분 계속 네. 문제 제기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5월 달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상장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금감원장이 틀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그게 지금 주식이 코스피가 상승하고 이래서 도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일 종목 ETF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멘붕이 왔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사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캐러반의 지혜가 모래바람이 빌 때는 일단 멈추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멈춘 다음에 나침반 들고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레버리지 ETF가 한 것 자체가 아마 외환 보유의 관리를 위해서 홍콩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외환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너무 진동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가야 될 지금을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이 필요하고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자기 어떤 사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단시킨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멘붕 상태입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동성이 컸을 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했던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탓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는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 PBR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700에서 5,000도 돌파하고 6,000도 돌파하고 해서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고 환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산 불균형이라는 그리고 실제로 기관차 투자자들은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데 일반 투자자들 1,500만, 2,000만 국민들은 지금 등골이 휘고 지금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권 당의 대표로서 당정협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총리실 금융위에서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에 만약에 이것을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 정청래 후보 시간 다 쓰였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 당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됐든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협의가 안 됐을까라는 것이고 또 어찌됐건 국민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 대표가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여당 대표의 자세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집권당 대표의 자세이지 좀 어렵다고 총리나 대통령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바람직지 않다 이렇게 협의를 생각하고요. 안 해왔다니까요. 아무튼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오늘 제가 우리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그동안 탄핵을 시도를 안 했는지, 이걸 방치하는 게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물론 한덕수가 기각돼서 그렇지만 나중에 한덕수가 유죄가 돼서 사실상 임명하는 게, 헌법적으로 임명하는 게 다 위헌적 행위라고 이미 헌재가 결정을 했을 때는 탄핵의 시점이 왔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노태학과 이홍구 대법 후임에 대한 재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노골적인 헌법적 직무유기라고 봐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공경은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희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란 재판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도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개인이 혼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총이라든가 당원들한테 총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한 문제도 당내 약간의 이론이 있었고, 또한 조국당과 합당 문제도 최고의 내부 이론이 있었는데 왜 그것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치 금융실명제 발표하는 것처럼 최고형 상의 없이 했다는 것도 잘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자체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NDC라고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우리가 40%로 줄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2050년까지 이제 탄소 프리 이 사회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문재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 후보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8년 기준인데요. 그때 우리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고 NDC 목표 40% 감축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하고 우리가 고위당정 할 때 NDC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때는 둘이 손잡고 이 부분을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박지혜 의원 등이 주장했던 바를 실제로 저희가 관철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밀어붙여서 그걸 성과를 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도 지속돼 왔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은 또 멈춰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좀 더 그 부분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7억 2천만 톤의 우리가 CO2를 우리나라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 7대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018년 기준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40% 낮추고 2050년에 이제 탄소 프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굳이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아니, 출마는 다 자유고 당연히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연임의 목표라는 게 이미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됐고 1인 1표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생 문제를 뒷받침할 그런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연임을 해서 가장 하고 싶은 주요 과제. 그때 유튜브 보니까 왜 나왔냐 그랬더니 더 잘하고 한 번 했으니까 더 잘한다 그래서 송영길 너는 왜 나왔냐 물어봐서 나는 쉬었잖아. 한번 쉬라 그랬잖아. 쉬라고. 왜 나왔습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대표를 하셨고요. 다시 하면 중임입니다. 중임은 그렇죠. 되고 연임은 안 된다. 쉬었다가 나오라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주장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논리이고요.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입니다. 저한테 무슨 개혁만 한다고 그러는데 개혁이 민생입니다. 개혁이 분리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할 때 대미투자법이라든가 행정통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3차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내란 청산에 관련된 법도 많이 했습니다. 특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송영길 후보가 했으면 검찰개혁 못했을 것 같아요. 의지가 부족해서. 저는 그런 멘탈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3대 강국에 대한 대비를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속도, 추진력은 정청래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멘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검찰로부터 공격을 받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3년 동안 제가 검찰청 앞에 가서 나부터 구속이라고 싸우는 그런 멘탈 가진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다 캐비넷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을 때 저 송영길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뛰었고 내란의 밤 때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국회 앞에 707 부대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멘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세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부세 1인 1주택을 이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고, 그래서 정말 한 30억까지, 시가 30억까지는 좀 세금을 줄이고, 이제 40억, 50억 이상은 약간 늘리는데,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장특 보유, 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실제 거주한 사람만 인정하고, 이제 장기 보유, 집을 사놓고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허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만 없애겠다. 이것이 이제 전세 매물을 다 감추게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신 그 우려에 일정에 공감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제 문제는 그것이 징벌적이거나 또는 세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초고가나 비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매물이 잠기거나 하는 현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가장 근본적 대책은 역시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입장과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 각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일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창래 후보님,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택법 개정안, 민병동 의원이 제시한 것에 따르면 소유권 95%를 80% 줄이면 22만 가구가 바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가능한 혜택이 됩니다. 이런 법이 왜 법사위에서 아직도 계류되고 지체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공급 속도를 늘리려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임기 이제 4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급에도 금융 지원을 안 해주면 돈 없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공급만 된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금융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죠. 다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공정한 세제를 통해서 어쨌든 이번에 이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내왔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공급 문제에 지금 크게 구멍이 생겼습니다.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 때 공약했는데 55만 호를 LH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LH가 지금 L과 H가 분사된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그 직원들도 불안해 있고, 10,000명 정원에서 6만 호를 해야 되는데 15만 호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하중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래서 LH 부분부터 우리가 잘 먼저 살펴보는 것이 공급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치열한 주도권 토론 펼쳐주셨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부분은 다음 주도권 토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번에도 3개의 질문이 잇따라 나가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은 종식이 됐는지, 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내란 특검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도 설치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내란 청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내란 이 부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고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는 일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어게인 내란 5 정당을 실제로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송영길 후보. 내란 종식을 외친다고 내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내란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권 재창출, 총선 승리로 돼야 내란 종식이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치렀던 선거에서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추경호 이런 내란 관련 세력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지고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 총선 승리가 내란 종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입니다. 결국은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주모를 했던 세력 중에 하나인 방첩사를 정리해서 개편한다든가, 또는 헌법에 관련되어 있는 계엄 관련한 조항을 바꿔내는 개헌까지 이루어낸다든가 하는 제도화를 통해서 국민의 의식과 또 내란을 그냥 용인하고 찬양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우위, 즉 민주당의 총선 승리 등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 시간을 5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1과제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무엇인지, 자, 후보자의 생각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입니다.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공급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송영길의 누구나제 프로젝트로 그러한 금융 지원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기획의 사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수태 논의해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 복귀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를 완화시켜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 경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삼성 하이닉스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부동산 PF를 완화시켜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대한 그런 배려를 통해서 지방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1과제와 최대 장애물, 이어서 김민석 후보. 역시 당의 안정과 당정 관계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고 당정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가 흔들렸고, 선거가 흔들리니까 증시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도력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더 이상 명청대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연장전을 허용하지 않은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 있는 지도부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그렇게 역량도 있고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로 바뀐다면, 저는 부동산 문제도 현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전력을 다해서 당정이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 순서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주장처럼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을 많이 하려면 실제로 집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준공률이 작년 대비 올해 40%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 규제 이것도 철폐하고요. 금융, 재정, 규제 완화 이런 것도 하고요. 실제로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시설 이런 걸 헐어서 실제로 지장이 없다면 이거 빨리 집을 지어야 됩니다. LH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인데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정 동력이. 그래서 당내 분열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통통합을 제가 주장하고 있고 범민주 진보 통합 연대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송영길, 정청래 후보 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공통 질문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50초입니다. 자,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관심인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번엔 김민석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복합 정책에 숫자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정책의 취지를 실현해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제 측면에서는 세수나 또는 어떤 세제의 정의라기보다는 과세의 정상화를 의도한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본령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급입니다. 어떤 분들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공급인데, 현실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의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서울의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와 중앙정부가 계속 이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피스 부분을 좀 줄이고 주거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정청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셨다시피 점수로 주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100점짜리를 주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점짜리 정책으로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조세 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완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당과 정과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입법화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하면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140만 호 공급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팔벗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송영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가지고 시가 20억 이상에 대해서 면세를 준 것. 1가구 1주택 거주하는 주택이죠. 이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특공대,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직접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고 그냥 하나 집 가지고 있고 똘똘한 채 가지고 있고 어디 수원이나 인천에서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저는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어디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집을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집값에 이걸 팔아서 세금 다 떼어버리면 새로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같은 급으로.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채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입법 과정에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공통 질문에 대한 이 세 분 후보자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주도권 토론과 규칙은 동일합니다. 후보당 9분 원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질문하실 때 상대 답변은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 내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하지 않은 채로 발언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은 정청래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1년 전 전당대회 때 저는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전 귀향길 뉴스에 들려드리겠다라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정부안이 왔을 때 당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제가 직접 나서서 청와대 관계자와 실제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공소청법에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기소, 수사,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수청법도 너무나 과도하게 실제로 정권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없애기 위해서 직권남용죄를 실제로 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도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때 실제로 형사소송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검찰에 있는 7천여 명 안팎의 검찰 수사관들을 이동 분산 배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10월 1일 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할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 당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보안수사권 형사소송법 이번에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법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인원 배치가 가장 가능한지 총리로서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드린 그 법을 저희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에게 갔더니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정청래 대표께 갔더니 정청래 대표가 그 1차 초안의 상태로 보내라고 당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안을 정청래 대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안을 보낸 것을 가지고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갔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수정하자고 먼저 이야기했고 대통령님과 이미 만나시기 전에 수정 용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저한테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발표 하루 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실장한테 국무실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거다.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 하루 전날 가져왔고 하루 후에 이제 발표를 해서 그 난리가 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하십시오. 네. 하루 전에 가져갔지만 당에서 당으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출해야죠. 법은 국회에 제출하니까요. 근데 발표 하루 전날 와서 검토를 충분히 하게 실제로 브레이크를 걸 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대로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보냈던 거죠. 한 번 더 하는 건 반칙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그냥 계세요. 송영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경찰의 수사의 민주적 통제 방안, 피해자 보호 충실 의무,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실제로 제가 개인적 의견도 많이 내고 그것을 관철을 했는데 앞으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입법으로 전권 송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7대 범죄 개별 법안에 전권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많은 우리 피해자들 또 고발인들이 이 검찰 수사가
폐지됐을 때 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수청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수청에 과연 검사들이 몇 명이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급, 3급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을 몇 명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6천, 7천 명에 달하는 수사 계장들이 일부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남을 수밖에 있을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중수청으로 이전시켜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검찰의 보안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께서 공개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본질은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수석 최고도 하셨고 저도 수석 최고를 했고 그리고 사선을 같이 넘었고 12.3 비상계엄을 같이 넘었고 또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우리 전 총리님도 저도 실제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선을 같이 넘고 동지입니다. 전후이자 동지예요. 그런데 지금 세를 잡고 불리고 밖에 있는 분들도 끌어들여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자는 마당에 당내에서 있지도 않고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는 반명을 찍어내고 배제하고 또 분열주의 하면 실제로 분열이 아닌데도 분열주의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또 신천지 근거 없이 제기하셨고 저는 이런 부분에 매우 유감스러운데 송영길 후보는 이 김민석 후보의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대를 깨는 것이 전당대회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 후보님 작전은 저한테 답변기를 안 주는 게 작전 제가 같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정청래 후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오해 소지가 안 나오려면 적어도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잘못했다. 그리고 일베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러한 댓글이 난망이 돼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침묵한다. 그리고 최민희 후보도 그러고 다들 이러니 이게 뭐지라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청래 후보께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앞장서가지고 그걸 방어하고 비판해줘서 같은 그러한 동지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고요.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우리가 우뚝 올라섰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AI 3대 강국입니다. 그 AI 역량을 평가할 때 5단계 케이크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반도체 칩, AI 모델, AI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탁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수십 년간의 영업이익이 290조라고 그러는데 올해 30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800조라면 세금이 100억이 더 거친다고 그럽니다. 올해 60조가 더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래 대응 기금으로 4가지 분야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서남권 클러스터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은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물, 전기, 인재, 정주, 여건 이런 그리고 광역 교통망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속도전에는 일가견이 있다. 추진력이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민석 후보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본인은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리로서 새만금 전북의 현대차가 투자했을 때 아마 거의 정부에서 최초로 전 부처를 모으고 현대차까지 함께 하면서 2달 안에 그 현대차에서 원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정부도 또 현대차도 굉장히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도 그와 관련한 입법이라든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실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일로 하는 속도전으로 잘 뒷받침할 자신이 있습니다.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말로만 했는데요. 실제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 산단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속도전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청래 같은 추진력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서남권, 호남, 광주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고 지금 루머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정청래가 제일 잘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주도권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간이 아픈데 콩팥이 아프도 콩팥을 떼어내게 되면 이것을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선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 백서를 만들겠다고 우리 정 대표께서 했는데 아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상당수 우리 당원들은 이겨야 될 뜻을 저버렸다. 안타까움이 큽니다. 평택,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저버렸어요. 서울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망연자실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겨야 될 것을 졌다라고 거의 자기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것이고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것을 제가 질문했더니 정 후보께서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패배로 규정한 패배의식이 되니까 승리하는 걸로 정리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후보도 대표를 해보셨고 김민석 총리도 총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당정청 조율 과정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은 발설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얘기했냐 이렇게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을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조율을 통해서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리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6월 4일 날 제가 발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우리 이 정청래 대표께서는 조국혁신당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 뭐 조국혁신당 대표 수준으로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애정을 표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을 위해서 지난번 평택에 후보를 안 낸 게 맞았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직접 김영남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한 번도 딱 개소식 때 말고는 한 번도 선거회장에 가서 지원 유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정원호가 패배했는데 여기도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울산은 또 통합을 하니까 이겼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은 진보당 한 10%의 지지를 갖는 김종원 후보와 통합으로 이긴 거고 거기 황명필 후보는 0.8% 1%가 채 안 되는 조국혁신당 후보의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서울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으면 더 많이 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맹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최고위나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합을 할 때는 대선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제가 우상호를 교섭 대표로 임명을 해서 투명하게 최고위에 보고하고 교섭을 통해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합당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여기는 갑자기 발표를 한 거잖아요. 최고위원하고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유튜브 나오셔서 금융실명제 상의하고 발표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대할 줄 알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어불성설인 게 아니 반대를 수용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합을 해야지 반대할 줄 알고 혼자 그냥 발표했다. 이건 정말 논리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조국혁신당 이 합당해야 서울시장 승리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합당한다면 무슨 당대당 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흡수 합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송영길 후보께서는 단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것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안을 한 거고 그다음부터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논의를 하는 거나 이틀 후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됩니다. 반성과 성찰의 자유는 저한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반성과 성찰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십니까? 송영길 후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후보보다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이 협력의 문제는 꼭 통합이 아니라도 일단은 저는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 합당을 논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자강 노력을 해서 2030 확대를 노력할 것입니다. 신장식 대표도 자강을 우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낮춰줘서 자율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뛰게 하고 사안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 합당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꼭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청래 후보께서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에 주도했던 것, 수고했던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일종의 소추위원으로서 소추 유지를 담당할 검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조상원, 감사원장, 한덕수, 최상목 전부 패소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말고는 우리가 헌재에 탄핵 소추했던 건 전부 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에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맨날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라 빌미로 걔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전부 기각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렇게
물론 인정할 수 없는 거지만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창수부터 시작해서 걔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탄핵 소추 때 제가 감옥에서 편지까지 썼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한테 나를 좀 증인 채택해 주라. 왜 그랬느냐? 그 부서가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그 반부패 수사 2부가 김영철 검사부터 저를 기소한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이 불평등한 불법적인 것을 한번 증언을 하고 싶었는데 왜 이게 채택이 안 되는지 지금도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불만을 토로하셔가지고 제가 법사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편지까지 의원들도 보내고 물어보니까 공개로 제가 몰렸는데 몰랐단 아니,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근데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고요. 박찬대 시장과도 며칠 전에 만나서 옛날 과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검사들 탄핵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예열이 됐기 때문에 답변 윤석열 시간 결국은 끝난 거 탄핵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18초 남았잖아요. 남았습니다. 18초. 남았습니까? 야, 10분. 네, 시간까지 오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원내대표와 다 조율해서 상의해서 당 차원에서 한 거지. 저는 그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박찬대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글쎄요. 저는 소추위원이라 그런다면 제가 이광범 변호사, LKB 이광범 변호사가 제 변호사기도 하고 이 헌법 소추위원 대리인이어서 제가 면회를 왔을 때 정청래 소추위원을 만난다 그래서 만나면 제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검사다. 내가 소추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변론 과정에 아무런 변론 증인 하나 없이 이 변론에 뭐 충실한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진술만 하고 그쪽 답변만 두고 그냥 기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증거도 찾아서 우리가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송영길 TV에 정청래 후보한테 공개 요청도 했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까운 못 일이고요.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민석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그 검찰청 개정안도 논의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당청 간에 조율이 안 됐는가? 서로 간에. 그래서 나는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해갔길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오해가 쌓였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당청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당청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정청이 선거 이후에 이것을 승리라고 조율하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정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제가 정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두 분이 독대한 적이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알 수가 없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전 특별히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 대통령님께서 표정 관리가 답변 시간이 끝났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청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 송영길이 된다면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국정을 책임져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우리 김민석 후보가 받아주시죠. 정청래 대표에게 제가 그냥 서로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반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말로는 가령 다 친명이다. 근데 사실 친명이냐 반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죠, 여당이. 그런데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명이다, 심지어 수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억지로 없다고 단정해놓고 비판하는 그런 근거 없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ABC 이런 내부 진영을 분열시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게 그러면 반명 분열주의 아니고 뭐지?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민희 의원은 똑같은 취지로 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우리 이원택 지사도 의원 시절에 법을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김호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다 이미 지난 2022년 경선 때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돼 있고 이미 합수부에서는 근거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당에서도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받아서 이제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했다고 저를 징계하겠다? 윤리감찰단에 보내겠다? 너무 비합리적이어서 거기다가 과연 통합적으로 당 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당을 위헌정당의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건 무슨 초등학교 토론을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자고 얘기한 것이 우리 당이 그랬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누가 당을 위헌정당의 위험으로 끌고 갔습니까? 자, 김 후보님 이제 질문 맞춰주시기 네,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죠. 한 번 탈당하면 또 탈당할 수 있죠.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에 대한 당에 대한 공격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옛날 과거를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천지 부분은 조심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님을 지난 대표 시절에 제가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재명과 우리 정청래 후보를 동급해 놓고 방어 논리를 피는 건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에 저의 비판을 받아들였고 제게 선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지금 전혀 다른 비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배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송영길 후보도 탈당했었죠. 근데 무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탈당했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탈당 안 했죠. 근데 선거를 어렵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지난 대선에 지게 만든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의리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게 과연 대선을 망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정몽준한테 관계 배신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배신 아니었어요? 질문 안 끝났는데요. 예. 자, 그래서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승리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며칠 있다 기자간담회 나오셔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승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래도 아니 좀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쓴다면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배신이 이런 얘기를 말만 하면 다 그냥 여기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자, 화내지 마시고요. 질문. 아니, 화가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그거 답해 보세요. 한번. 네. 불교계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서 송영길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만 가도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조호영 의원보다 더 박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조호영 의원한테. 그 정도로 불교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됐고요. 그걸 계속 얘기해봤자 불교계에서 저에 대한 지지만 높아진다는 생각을 그 문제가 하고요. 정리가 안 돼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 그 정몽준에게 날아가서 우리 노사모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물론 본인한테 불리하고 아픈 거겠죠. 이제 그럴 마무리가 때는 됐습니다. 그냥 제가 깨끗이 사과하는 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 한정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그래서 공동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 내용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정 후보께서 계속해서 문제 정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일찍 끝낼 수 있는 5월이니까 5월에 했다? 제가 5월이 아니라 이미 4월에 제기한 것입니다. 5월 며칠 날 끝내자고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본회의가 이미 4월부터 있었습니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본질을 피해가지 마시고 뻔뻔하시네. 이미 4월 전에 끝내자고 했는데 왜 굳이 지방선거 뒤로 왜 굳이 전대 때까지 이 쟁점을 끌고 가려고 하셨죠? 대단하시네요. 아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총리 TF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솔직히 뭉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국은 안을 못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한 조항만 드러내면 됩니까? 수십 개 조항이 필요하고 수십 일이 필요하고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에서도 수차례 토론을 한 겁니다. 5월 6일 토론했어요. 5월 21일이 6월 3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당대표, 원내대표한테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질적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본질적 질문으로 당시에 창구였던 한정혜 의정을 통해서 이미 5월 전에 4월부터 제가 한정혜 의원한테 제가 달리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그런데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제가 발표된 판넬도 거 만들어왔는데 아니겠습니까?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무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자꾸 없다고 하고 총리가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당에서 밀어놓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1년 미룬 게 더 미룬 거죠. 총선 지금 제 시간입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선거는 기획력과 이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가서 오빠라고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평택 정리 못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는 봉해 김선달 실수로 사실상 대선 패배에 주책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큰 선거를 맡아서 또 실언 안 한다? 실수 안 한다?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다른 당과의 연대, 폭탄 선언으로 이렇게 자기 정치에서 망치지 않는데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큰 선거를 맡기겠습니까? 큰 선거를 내게 맡겨도 좋다. 난 말실수 안 한다. 나는 에러 안 낸다. 나는 당원들과 토론한다. 나는 의원들과 토론한다. 30초 내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지방을 흥하게 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그리고 지방 구성원들이 과연 신뢰가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못 믿으면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의리를 지키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 믿을 만한 미들맨이 되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 그것이 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이 있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 후보님, 우리 송영길 후보께도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정 후보가 사실은 의원들과의 소통, 당원들과의 소통,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이렇게 해서 또 대표임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소통하는 방식이. 그리고 국회의원 161명을 160만 당원과 갈라쳐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마치 모태동 시대의 홍위병이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걸 연상할 정도의 좋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같이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당정간도 소통 안 돼서 이렇게 안 되고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증인 채택해 주라는 것도 아직도 몰랐다 그러니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모든 인터넷에 다 그렇게 공개된 것도 안 됐는지 5초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당대표로서의 역량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싸울까 걱정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당의 또 정부와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저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명청대전은 안 됩니다. 민생 실용 확장 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당청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정청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시기, 선거에 대한 규정, 이 모든 것이 다 믿을 수 없게 이야기하는 그런 당대표로 어떻게 남아있는 4년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저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든든한 당대표를 세워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해서 젠슨 황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최초의 황금시대가 열린다고. 그 황금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금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